당신 왜 그래? 조카가 왔으면 따뜻하게 해줘야지. 은숙이가 애야? 왜 자꾸 은숙이만 고기 줘? 우리 애들도 부족한데. 며칠 있다가 내려간다잖아. 우리 집에 남의 자식 들이는 거 싫어. 우리 애들도 키우기 힘든데 나까지 희생해야 해. 부담 주지 마. 안녕하세요.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울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일상의 작은 떨림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파수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58세 김은숙입니다. 지금은 상장 기업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제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40년 전 제가 서울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외삼촌 댁을 찾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외삼촌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외숙모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떨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오랜 세월 동안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고 저는 바쁘게 살며 애써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나야. 40년 전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 사람, 외숙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숙모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이 전화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작은 단층집에 방 2칸. 한쪽은 부모님 방, 나머지 한 칸은 저와 남동생이 함께 썼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아침마다 어머니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나가셨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보일 만큼 추웠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가난해도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어머니의 그 말이 어릴 적부터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제게 늘 희망을 주셨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도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꿈을 이루게 두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앉아 책을 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이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형부가 공장에서. 그 순간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 걸음에 뛰쳐나가셨어요. 저도 따라 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산업재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일을 못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몸을 혹사하며 일하셨는데 이제 수입이 끊겼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더 힘들어졌어요. 어머니는 더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고 저는 방과 후에 허드레시를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대학은 아무래도 힘들겠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등록금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을 덮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괜찮아. 대학이 아니어도 길은 있어. 취업을 결심하고 신문을 펼쳐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직장은 전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서울에 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공중전화로 달려가 외삼촌께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저 서울에서 면접 보려고 하는데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외삼촌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은수가 우리 집으로 와. 그 말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차비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밥 굶지 말고 면접 잘 보고 와. 어머니 손에 남아있는 잔돈 몇 개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면접에서 꼭 붙어야 해. 그래야 다시 내려가지 않아도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제게 얼마나 차가운 곳일지. 서울역에 도착하니 외삼촌이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은수가. 외삼촌의 따뜻한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어요. 외삼촌은 제 가방을 들어주시며 활짝 웃었지만 외숙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숙모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외숙모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외삼촌이 제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자 외숙모가 말없이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숙이가 애야, 왜 자꾸 은숙이만 고기 줘? 우리 애들도 부족한데. 순간 식탁이 싸늘해졌습니다. 외삼촌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던 밥이 목에서 걸리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며칠만 버티자. 어차피 곧 나갈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문득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문틈 사이로 슬쩍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외숙모가 거실 한쪽에 서서 보일러를 끄고 계셨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잠시 착각인가 싶었지만 외숙모의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 그리고 돌아서며 내뱉은 짧은 한숨.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불을 더 끌어안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잠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도록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몸이 점점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왜 그래? 조카가 왔으면 따뜻하게 해줘야지. 외삼촌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에 남의 자식 들이는 거 싫어. 외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내려간다잖아. 우리 애들도 키우기 힘든데 나까지 희생해야 해. 부담 주지 마. 그 순간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외숙모에게 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부터 듣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따뜻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와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나 너무 서러워. 그냥 내려가고 싶어. 소화기 너머에서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넌 아무것도 못해. 울지 말고 내 길을 가. 그 말이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서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돌아가면 안 돼.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개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사한 곳은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출근 첫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가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긴장도 됐고 기대도 됐어요. 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그런데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첫날부터 사수가 제게 서류 한 무더기를 던져주며 말했어요. 이거 복사해서 오전까지 내 책상에 놔둬요. 말투는 차가웠고 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무리지어 밥을 먹었지만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는 일하러 온 거지 친구 사귀러 온 게 아니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야근은 기본이었고 실수라도 하면 호되게 혼났어요. 어느 날은 밤 11시까지 남아 일을 했어요. 보고서를 다시 쓰고 또 쓰고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시원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울면서도 다시 일어났어요. 이 악물고 버텨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몇 년을 버티자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어요. 김대리, 이번 계약 내가 한번 맡아볼래? 처음으로 회사에서 제게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그 순간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회사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은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자리 한쪽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 그가 재빨리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후로도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해주고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주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다가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숙 씨, 우리 사귈래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망설였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 버텨야 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했어요.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을 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남편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가 참 고마웠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이제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에서 제 자리를 확고히 잡았어요.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난 항상 당신 편이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물려주지 않겠다. 반드시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졌어요.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도 더 강해져야 해. 아이를 낳고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출근해야 했어요.
이 아이에게 부족한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어.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회사는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팀장이 되어도 부장이 되어도 결국 누군가의 밑에서 일해야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번 돈의 대부분은 회사의 몫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왜 남의 회사만 키우고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회사를 만들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놀라면서도 제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당신이라면 분명 해낼 거야. 그 한마디가 용기를 줬어요. 처음에는 자본이 부족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직장인일 때와 달리 사업자는 돈을 쉽게 빌릴 수 없었어요. 결국 퇴직금과 남편의 저축까지 긁어 모아 창업을 했어요. 직원? 처음엔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회사라고 해봐야 작은 사무실 한 칸. 책상과 의자, 그리고 중고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화를 돌리고 고객을 만나러 뛰어다녔어요. 처음엔 아무도 우리 회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생 기업이라 믿을 수가 없네요. 수십 번, 수백 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겨우 작은 계약 하나를 따냈어요. 그 계약을 따내기까지 몇 주를 밤새 준비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제안서를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발표하는 날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 계약을 꼭 따내야 해. 이게 무너지면 다시 시작해야 해. 그리고 발표를 마친 후 계약 담당자가 말했어요. 김 대표, 이번 계약 함께 하시죠.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첫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돈이 바닥났어요. 고객은 늘었지만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입금해 주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어.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늦은 밤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툭 터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이를 악물었어요. 어느 날 큰 고객사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 계약만 따내면 회사가 안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경쟁사가 너무 강했어요. 모두가 말했어요. 그 회사랑 경쟁해봤자 지게 뻔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발로 뛰고 밤을 새우며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작지만 누구보다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김 대표, 우리 이번 프로젝트 같이 갑시다.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하늘을 봤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그 계약 이후 회사는 점점 성장했어요. 거래처가 늘었고 직원도 늘었어요. 몇 년 후 우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장 기업이 되었어요. 그날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우리 회사 로고가 뜨는 걸 보면서 나는 울었어요. 나는 해냈다. 그 순간 40년 전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던 어린 은숙이가 떠올랐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저는 제가 만든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쁜 하루였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워낙 스팸 전화가 많아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수가 나야.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설마 누구시죠?
제가 그렇게 묻자 전화기 너머에서 망설이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외숙모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숙모.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던 19살의 나. 그리고 보일러가 꺼진 차가운 방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던 나. 문틈 사이로 들려오던 외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 나한테 허락도 없이 데려왔잖아. 우리 집에 남의 자식 들이는 거 싫어. 나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왔어. 이제 와서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내게 전화를 한 걸까요? 외숙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니? 너 성공했다며 정말 축하해. 축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축하한다고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데, 얼마나 많은 날들을 혼자 버텼는데,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외숙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단 한 번도 따뜻하다고 느낀 적 없는 그 목소리.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도와달라니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외숙모는 짧은 침묵을 흘린 뒤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황당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비웃음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사업이요? 그래. 처음엔 잘 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망했어. 집도 날리고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어. 내가 좀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에서는 애처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삼촌은요? 그러자 외숙모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삼촌이랑은 이혼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외숙모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삼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외숙모의 말을 다 믿어도 될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외삼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숙이냐? 목소리가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삼촌 잘 지내세요? 제 목소리는 어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삼촌, 방금 외숙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간 외삼촌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너한테까지 갔구나.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외숙모, 다단계에 빠져서 빚더미에 앉았어.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지. 내 사촌들도 손절하고 떠났어. 나도 더 이상 감당 못해서 결국 이혼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외숙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는 단순한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힘들었겠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짧게 웃었습니다. 힘든 건 이제 익숙해. 근데 내가 알 필요는 없었어. 그런데도 결국 저 인간이 너한테까지 연락했구나.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숙모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촌, 제가 도와드려야 할까요? 외삼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 내 돈까지 빨아먹히고 싶지 않으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외숙모에게 다시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나.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다시 외숙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외숙모가 급히 받았습니다. 은수가, 삼촌이 뭐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외숙모는 당황한 듯 했어요. 은수가, 나 진짜 절박해.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닐 텐데 사람 그렇게 매정하면 안 돼. 매정하다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방에서 울며 잠들었던 나는 외숙모에게 매정하다는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절박할 때 외숙모는 나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보고 매정하다고 말하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숙모는 40년 전에 저를 도와주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외숙모.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외숙모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40년 전 어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지, 이제 와서 내게 손을 내밀 자격이 없다는 걸 외숙모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정적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스스로 이겨내며 버텨왔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버텨야 했고,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외숙모가 나를 찾는다는 게 나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문득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던 19살의 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인연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 외숙모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은수가, 나 진짜 절박해.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닐 텐데 사람 그렇게 매정하면 안 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 혹시라도 도와줬어야 했을까?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40년 전 나는 외숙모에게 따뜻함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성공을 듣고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그게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요. 그건 단순한 필요였을 뿐이었어요. 외숙모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나는 결국 울음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살아남았고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결국 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나에게 그래, 내려와라라고 했다면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엄마의 단호한 한마디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인간한테 돈 한 푼도 주지 마라. 엄마라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 오늘 외숙모한테 전화 왔어. 뭐, 외숙모? 남편은 놀란 듯 했어요. 응. 돈 빌려달래.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잘했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당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나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을 하면서도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때 외숙모가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줬다면 지금 당신도 고민 없이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신한테 한 행동을 생각해봐. 그게 가족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래. 남편 말이 맞아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한 게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외숙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겠죠.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인연과만 살아간다. 그게 지금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내가 얻은 가장 큰 성공이었어요. 더 이상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힘. 저는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회사를 운영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저만의 답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어쩌면 외숙모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제가 누구를 가족으로 여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 제 아이,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여 아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